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을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태양왕 루이 14세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곳, 바로 베르사유 궁전. 이 궁전은 그 자체로 눈부신 성공이자 최고의 권력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찬란한 권력의 상징이 역설적이게도 프랑스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놀라운 모순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루이 14세는요, 그냥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의 권력 구조를 아예 새로 디자인한 아주 뛰어난 전략가, 말하자면 태양왕 CEO였던 거죠.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럽은 봉건제 사회였잖아요. 힘이 여러 지방 영주들한테 쫙 흩어져 있었죠. 하지만 루이 14세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권력이 오직 자신, 왕 한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 완벽한 중앙집권 체제를 꿈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통치를 뒷받침해준 사상이 바로 절대왕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왕은 신의 대리인이니까 왕의 권력은 신성하고 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다는 정말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개념이었죠. 이 모든 전력의 활용점정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여긴 그냥 왕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귀족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통제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장치, 일종의 화려한 금빛 감옥이었던 셈이죠. 그럼 루이 14세는 이 거대한 궁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귀족들을 통제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왕이 아침에 눈 뜨는 거, 그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권력을 보여주는 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르르베라는 이 기상의식,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귀족들이 말이죠, 왕한테 셔츠 한 장 건네주는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아침부터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이었던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베르사유에 오기 전에 귀족들은 자기 땅에서 군대도 거느리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르사유에선 어땠을까요? 그저 왕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니면 최신 유행 가발을 사려고 경쟁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루이 14세는 이런 식으로 귀족들의 진짜 힘을 아주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킨 거죠. 통제의 도구는 다양했습니다.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한 궁정 예법, 따라가려면 집안이 거덜날 정도의 패션 트렌드, 그리고 밤낮 없이 열리는 화려한 파티. 이 모든 건 귀족들이 딴 생각, 그러니까 왕에게 반기를 들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그들의 시간과 돈을 쏙 빼놓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통제 시스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서 이 시스템이 품고 있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바로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어 버린 거죠. 왕 한 사람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프랑스라는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엔진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루이 14세를 그야말로 태양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방법들이 반대로 프랑스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발목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모든 일이 왕을 거치고 복잡한 궁정 예법을 통과해야 했으니까. 이거 완전 요즘 말로 결제받다 날새는 딱 그 상황인 거죠. 당장 국경에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베르사유에서는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한 곳에만 쏠리니까 지방에서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베르사유의 화려함, 그 이면에는 이렇게 국가 행정 시스템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권력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대가, 즉 루이 14세의 정책이 프랑스 경제와 사회에 남긴 값비싼 청구서를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끝없는 전쟁 비용과 베르사유의 사치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이 국가 수입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40만 대군을 유지하는 비용에 궁정에서 쓰는 돈까지 합치니 프랑스 재정은 그냥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정 문제에 더해 루이 14세는 종교적으로도 나라를 하나로 묶였다면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당시 프랑스의 숙련된 기술자와 상인계층이었던 개신교도, 즉 위그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던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두뇌 유출이죠. 이 결정 하나 때문에 프랑스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기술력 있던 시민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버렸어요. 장인, 상인, 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프랑스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인적 자원과 자본을 잃게 됐고, 이건 다음 세대까지도 프랑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점들을 한번 이어볼까요? 베르사유를 짓느라 생긴 막대한 빚, 결제받다 날새는 행정마비, 사회적 불평등, 루이 14세가 남긴 이 모든 유산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그의 후손들을 단두대로 보낸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리더십이나 기업 경영 문제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스타일이냐, 실체냐.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완벽한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화려함 뒤의 실체, 즉 조직의 건강함과 효율성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통제력이 실제 운용 능력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베르사유의 메아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개인의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는 리더, 실제 생산성보다는 그럴듯한 보고서나 발표를 더 쳐주는 회사 문화, 또 너무 경직되고 중앙집권화되어서 급변하는 시장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들, 이 모든 게 바로 실체 없는 스타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현대판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도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베르사유 궁전은 없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